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말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왜 좀 정지시켜주세요.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이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또 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그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의 기아를 비롯한 그러한 그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의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 일종의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주자 간의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그것이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시죠. 국민과 언론에 알렸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계엄을 터지지 않았다고. 역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나라입니다. 자,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헌법보다는 형법. 87조에 네.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예.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회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제가 이런 윤상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우리 부총리님 그때 당시 반대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반대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을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반대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일단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외 시인도와 우리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서 언론에 알렸어야죠. 지금 정치에서 패닉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패닉셀. 네. 패닉셀 하는 거.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지금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증시. 네, 증권시장 저희가 그날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제가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요.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시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시안정기금 활용하실 겁니까? 증시안정기금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럼 환율 안정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작용을 해서 저희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충분합니까? 외환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쓴 대외자산이 그때보단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우리가 외환 상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을 재정적자 메꾸는 데 쓴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세수 결산에 쓴 게 한 4조 정도, 4조에서 6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평기금의 전체 규모 가용자산이 200조 원 넘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외환의 안전망을 저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환환매 조건부 채권, 소위 말해서 외환환매 조건 RP를 네네.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환율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 대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출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어떤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저희가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둔화 이 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 인하가 지난 9월 미국의 비카 금리 인하 후에 10월 달에 단행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실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2.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1.9%로 하향했습니다. 네, 2.2% 올해. 예, 올해 1.9로 하향했고, 네. 내년도는 1.8%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2.2에서 2%로 올해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총리님, 올해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내렸고요. 내년은 1.8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는 2.0이고요. 내년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네. 이미 1.7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 기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2%나 2% 못 미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나 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잠재 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둔화되면 경제 약자에 대한 피해가 가중됩니다. 경제 약자에 대한 피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내년도 예산을 어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 예산이나 생계급여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움을 조금만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처 중에 보면은 탄핵 와중에 복지부동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정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제가 산업경제 강화 장관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치행위는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이다. 통치행위,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입니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조례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자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당당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절호의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개정,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줍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